미리 해야 되는데 사전에 그런 것도 같이 풀려요. 결국은 뭐냐면 문서상으로만 많이 보던 걸 같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얘기를 하고 서로 이해도를 높이는 거죠. 정보에 대한 공유를 하는 거예요. 같이 토의하고 상대방을 가죠. 예전에 토의를 하면 막 200~300개 의견 나오면 다 잘못된 거 소소한 게 반영률이 엄청 떨어졌어요. 안 만나. 사람이 그 사람 입장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했고 왜 여기까지 절차가 뭐가 있었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부인은 제약 조건을 풀어놔야 되는데 제약 조건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대화해서 그 사람한테 맞는 제안을 또 그 사업의 특성에 맞는 부위 제안을 해서 아이디어를 개선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여지까지 원안에 대해서 내가 고민했던 거를 우리 같이 하는 팀원들 그 다음에 왜 설계자가 같이 와서 도의를 하는 그건 끄집어놓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라든지 개선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원안에 대한 공유를 하면서 이해를 높이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두 번째, V의 가장 꽃은 기능 분석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능 분석은 명사, 동사로만 이제 해서 최종의 기능이 지금 뭐냐. 제가 지금 저쪽에서도 기능 분석을 하다고 하는데 기능 분석을 잘하면 좋은데 너무 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 쪽에서는 기능 분석이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기능 분석은 꽃이라고 해요. 근데 꼭 해야 된다고 해요. 이거 왜 그러죠? 혹시 V에 대해서 사전에도 공부하신 게 있나요? 기능 분석에 대해서 좀 공부하신 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나중에 공단의 공단의 매뉴얼이나 이런 데서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분석은 기능을 정의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는 그런 단계별로 이루어지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V는 원하는 보고 대안 상태에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활동이 왜 하죠? 의사결정자한테 정량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V의 가장 다른 기법들하고 차별해야 되는 거는 기능에 대한 정의. 아까 과한 기능이나 불필요한 기능을 개선시켜주고 필요한 기능을 넣어준다. 그 기능이 과연 과한지 안 과한지를 순수하게 우리가 한번 그 대상 구성 요소를 기능을 분석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건설 쪽에서는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이제 잘 활용을 하는데 원하는 좀 파악하시는데 많이 활용이 되고요. 좀 중요한 부분에서는 거기 집중해서 기능 분석을 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기능이 원안에 대한 정말 필요한 기능인지 과학 기능인지를 판단해야 돼요. 기능을 정리하는 게 명사동사로 정리하고 패스트 다이어그램이라는 그 기능의 연계성을 같이 하는 그런 기법을 활용해보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개선 기능의 뭔지를 판단해보는 이런 기능 과정이 상당히 V에서 다른 차별화된 여기까지 다른 기법들이나 그런 것들하고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개선 기능이 선정이 되면 이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여기서 벌써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요. 우리 단계 때.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하고 연결시키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놓친 기능이 있는지 원하는 다시 개선 기능이 있는지 찾아보고 정말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창출하고 보완하고 이제 그 정리하는 그런 아이디어 창출 단계가 있고 평가 단계는 최종적으로 이게 진짜 디벨롭해서 대안을 구체화할 만한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상당히 구체화해서 개선할 포인트들 비용도 한번 검토해보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성능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평가를 해보고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한 번 다시 누구랑 설계자 아니면 우리 V팀입니다. 아이디어 평가를 해보는 최종 그래서 그 중에서 대안으로 디벨롭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이거는 보완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이건 좋지만 지금 단계에 적용할 수 없으니까 이건 위반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대안 구체화를 합니다. 그 중에 정리된 대안을 가지고 대안 구체화 합니다. 대안 구체화 단계에서 세분화된 대안 구체를 진행하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제안해보고 나중에 현업에서는 이제 기술적인 검토를 다 해서 보고식으로 이행보고자를 만들어서 이행보고 자료를 만들고 그 이후에 반영이 되는 아이디어는 설계해서 반영을 하고 V에서는 그것만 추려서 V 보고서를 쓰고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계가 이 아이디어 평가 단계라든지 아이디어 창출 단계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런 일련의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더 중요합니다. 기능 분석이 명확히 기능이 과한지 안 과한지 우리가 누가 그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되면 사전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기능 분석이 중요하다는 부분이고요. 근데 건설 쪽에서는 기능 분석이 너무 많아. 기능이 뭐죠? 돈을 투자해서 얻는 효과라고 내가 말을 했는데 너무 많은데 우리가 대상이 뭔지를 명확히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대상은 요 포장공이에요.
포장에서도 기침, 표출 뭐가 있어. 그것만 해. 아니면 이번에는 어떤 대상을 딱 정해서 보기만 하셔도 됩니다. 전체 프로젝트 다 안 해도 돼요. 아이디어 낼 수 있는 그 구성 요소에 대한 기능 분석은 더 명확히 해야 돼요. 원래 현업에서는 전체 연관성을 보기 위해서 하지만. 그래서 이 기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봤다. 이런 베이스에서 나왔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기능 분석이 그게 꽃인데 기능 베이스에서 이렇게 생각해보는 활동이 거의 없어요. 이게 진짜 기능.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지금 뭘 하고 왔냐면 어떤 물이 흘러가는 유출구 예를 들어서 이제 빗물 저리도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그냥 톡을 하고 유출구에서 하천을 흘려보내는데 거기에 가동보를 설치해요. 그래서 공간에서 어떤 오일이라든지 물이 오염된 물이 나오면 그 가동보가 팍 올라와요. 그래서 물이 하천으로 못 내려가요. 그래서 그 물이 어디로 가죠? 아까 저류시설이나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이게 가동보의 기능이 뭐예요? 가동보의 기능이 뭘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가동보의 기능이 뭐예요? 정화는 건 아니지. 정화는 가동보가 정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정화는 뭐 정화시설을 하는 게 가동보의 기능이 뭐예요? 뭘 방지? 그렇죠. 하천으로 못 내려가게 방지시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가동보의 목적 기능이고 방지를 하려고 하는 거지 가동보의 순수한 기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떤 기능이 궁금할게요? 네? 그렇죠. 이게 수위를 조절해서 수위를 해서 물이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V를 대안을 얘기한다면 수문을 설치할 수 있어요. 그냥 가동보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고문 같은 데 유압을 넣어가지고 쭉 올려가지고 수위를 조절해가지고 빨리 그 사고수를 이쪽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오일이라든지 뭐 수질계가 좀 이상 반응이 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쪽 눈이 이게 수위를 차단하면서 이쪽으로 흘러가게 해서 그것들을 저류시키고 어떤 그런 것들 대응책을 이제 하는 부분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가동보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뭐 수위를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걸 대체할 수 있는 것들 다 찾아봅니다. 이런 기능 베이스를 좀 고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여기까지 했던 거랑 상관없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일례로 그냥 가장 편안한 걸 말씀드릴게요. 미국에서 우주에서 달나라에 가서 쓸 수 있는 그 볼펜을 만들려고 지금도 아마존에 판다고 그러거든요. 유압으로 해가지고 볼펜 심으로 흘러내려올 수 있게 무중력 상태에서도 압을 줄 수 있는 걸 볼펜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러시아에서는 이거 왜 만들어요? 그랬더니 글씨 쓰려고요. 글씨 쓰려고 이렇게 컴퓨터 쓰면 되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글을 쓰는 기능은 연필로 쓰면 되잖아요. 근데 연필을 쓰면 부산물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만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러시아에 가면 이런 건 필요 없는 기술이에요. 차라리 부산물을 만드는 게 낫지 이거 왜 개발하고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목적하는 게 글을 쓰는 단순하게 그 하나의 기능이냐 두 번째, 세 번째 기능은 하나의 기술 요소가 기능이 두세 가지 가질 수도 있어요. 몇 가지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만 가질 수도 있고 이 기능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포괄적인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용이 투자에 나오는 효과뿐만 아니고 그 효과라는 것은 주관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비용적인 부분이 다 연계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어필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대안 부처가 돼가지고 그 대안에 대해서 조금 더 디벨롭을 하고 또 이런 이행회의 때나 이런 실행회의 때 질문이 나오면 그걸 대응할 수 있게 질문에 대한 것도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실제 V에서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도입고서 해요. 그거 설계자예요. 그걸 뒤엎어서 그래도 이게 낫다는 걸 또 한 번 얘기해주고 기술적인 부분 준비하고 자료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네. 좀 너무 많이 흘렀고 일단 저기도 진행하셔야 되니까 네. 지금 그 학생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네. 기능 정의까지는 어떻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기능 분석을 어떻게 하냐? 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좀 네, 그러면 뒤에 좀 네. 빨리 그거 넘겨가지고 네네네. 아마 위에 거 예, 이것도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매기냐? 매트릭스하고 이제 네. 요거는 이제 성능평가 단계 마지막에서 성능평가 기준을 수립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보고 싶은 대로 포장했습니다. 네. 그러니 그 질의를 좀 받아서, 주요한 내용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가치값은 아까 여기 기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여기 SC에 대한 부분인데, 요거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퍼포먼스라고 있고요. 요거에 대한 부분이 가중치하고 등급을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원안에 대한 펑션에 대한 인덱스가 나오고 대안에 대한 인덱스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AH 기법이라든지 매트릭스 기법이라든지 스윙 기법이라든지 그 기법은 여러분들이 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만큼 매트리스 기법인데 A하고 B하고 시공성하고 강경성을 평가했을 때는 A가 더 중요하다고. A. 시공성하고 위험성을 평가했을 때는 여기는 A가 더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A하고 C하고 평가하면. A하고 D하고 평가하면 시공성 유지관리가 평가했을 때는 A가 더 중요하다고 평가합니다. 누가? V팀원이. 이렇게 해서 평가하는 걸 일정씩 점수를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매트리스 평가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것들을 사티의 부등급, 여기에 9배, 나는 A보다 B가 뭐 2배, 3배 해가지고 더 많이 평가를 하는 거는 이제 가중상대라고 해요. 2배, 3배. 뭐, 근데 AHP는 9배까지. 사티의 부등급법칙. 그래서 그걸 하고, 그러다 보면 일관성 지수가 안 맞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일관성 지수가 뭐죠? 자, A하고 B랑 평가했어요. 그냥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답을 얘기하면 A하고 B하고 평가하면 B가 더 좋다고 평가를 해요. 예를 들어서 시공성하고 유지관리라고 합니다. 아니면 A하고 B하고 평가하면 A가 더 좋다고 했어요. 그럼 B하고 C하고 평가해요. B하고 이거는 이렇게 평가해야 되거든요. A하고 C하고 평가하면 C가 더 좋다고 평가해요. 그러면 B하고 C하고 평가하면 누가 더 좋아야 되죠? 그죠?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들이 종종 나온다는 거예요. 쌍대의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가하는 항목이 너무 많아지면 이게 평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AHP는 20개까지는 아이겐 팩터로 해가지고 수학적으로 입증을 해가지고 일관성 지수가 0.1, 그러니까 10% 이내에 나오면 일관성 지수가 어느 정도 맞다고 가져와가지고 AH 기법이 상당히 선진화된 기법처럼 활용을 하는데 평가하는 사람이 똑같으면 거의 비슷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성능 평가에 대한 기준들이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웨이팅이 제일 많은지를 평가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중분류까지 대분류 평가하고 또 중분류도 이렇게 매트리스 평가라든지 AH 기법을 활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 분석에 대한 부분은 기능을 정의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핸드폰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핸드폰의 각각의 부위에 마이크도 있고 수신기도 있고 여러 가지 액정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단순하게 투지로 해가지고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쓰죠. 그리고 이거에 신호로 변환하는 그런 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데이터로 변환하고 이런 기판들이 있을 거고 그러기 위해서 버튼을 누를 거예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기능의 분석은 뭐냐면 기능을 이렇게 각각의 구성 요소마다 기능을 정의해서 그거의 연계성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원래는 가장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전통적인 방법, 고객지향적인 방법, 그 다음에 기술적인 테스트도 기술적인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고객지향적인 방법이나 기술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로직은 우측에서 그러니까 좌측에서 우측으로 갈 때는 어떻게 라는 거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갈 때는 이제 왜라는 거고 하와이 로직을 통해가지고 말을 전달하고 어떻게? 소리를 전달해서 소리를 어떻게 전달하죠? 신호를 전달해서 신호를 어떻게 전달하죠? 버튼을 눌러서 버튼 어떻게 입력하죠? 아니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하죠? 버튼을 누르면서 거꾸로 버튼을 왜 조작하죠? 데이터 입력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입력해야죠. 신호를 전달하고 신호를 전달하고 소리를 전달하고 소리는 말을 전달하고 이런 일련의 연계관계를 확인하는 게 이제 기능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이 한 대상 프로젝트의 전체를 다 하면서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연계성을 확인하시고 이렇게 구성 요소를 하실 때고 중요한 건 아까 아이디어 낼 수 있는 중요한 구성 요소라든지 중요한 어떤 바운더리가 있으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그걸 하셔도 좋고 그래서 아까 이제 건축이나 아니면 이제 건설 쪽에 그런 대상이 이제 잡으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를 다 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는 중요한 기능만 하고 집중해야 돼요. 아이디어들과 개선 포인트가 있는 것들 구성 요소가 있으면 거기에 집중하셔서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은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얻는 기법은 가장 많은 아이디어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365 법칙의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우리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저기도 다 기계 전문가, 생활시도 전문가, 토질 전문가, 전기 전문가 다 틀려요. 분야가. 그런데 어떻게 하냐? 기계 쪽에 대한 어떤 구성 요소의 아이디어를 냈다. 그럼 그분이 아이디어를 3개를 쓰는 거예요. 5분 내에. 한 6명의 부의 팀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렙은 3개를 쓰시고 그걸 보시고 그 옆에 분이 롤링페이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 히치하이크 그분이 쓰신 걸 보고 그래도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 분야하고 접목했어도 좋고 아니면 그냥 조금 자기는 이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바꿔보는 게 이렇게 돼서 그 아이디어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3개 아이디어 계속 내는 거예요. 5분 동안. 그러니 6명이 한 30분에 하나씩 쭉쭉 나오는 계산 쓸물 아이디어 풍성하게 갖고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 발생법은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활용하시면 되는데 그때 아이디어 창출하실 때는 저기 친구들한테 이건 안 돼, 야 이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창출 단계가 있는 거예요. 평가 단계에서 그런 얘기 하시면 돼요. 그래서 V는 어떤 프로세스를 지키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프로세스?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 수집 단계, 기능 창출하는 기능 분석, 기능에 대해 개성기를 도출하는 기능 분석 단계, 아이디어 창출 단계, 평가 단계, 대항부터 이 단계를 여러분들이 꼭 지키시면서 같이 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중요하지 하시면 좋습니다. 그걸 막 혼자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기능 분석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다른 자료를 좀 열어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그 정도로 답이 됐을까요? 기능 분석 쪽에 조금만 더 깊게 해주시면은 그러니까 네. 저희 친구들이 기능 지금 처음 하다 보니까 네. 기능 정의하고 기능 분석을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라고 좀 많은 질의를 좀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한 번만 더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이그젠플 프로젝트를 조금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이게 어려운 예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편하게 간단한 거 하나만. 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제가 기능 분석은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기능을 정의하는 단계, 모두 대상 시설별, 구성 요소별로 기능을 정의하는 단계, 그 다음에 기능을 정의하는 단계, 패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펑션 어널리시스 시스템 테크닉이라는 기능 패스를 그리는 단계. 그 다음에 기능을 평가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게 소리가 나는데 혹시 이게 배터리가 떨어졌는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제가 다른 쪽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름이 좀 답답하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확인이 잘 안 되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정의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그냥 진짜 간단한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톱박이나 이런 것들, 흙을 그냥 메꾸고, 흙을 부착하고, 흙을 파고. 근데 어떻게 하죠? 백호 장비 이용해. 근데 백호 장비 현장에서 어떻게 이용하죠? 톱백짜리 큰 거, 바가지가 큰 걸 이용할 수도 있고, 작은 걸 이용할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한 그 장비 효율까지 저희는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360도로 가는 아니면 120도로 가는 이거에 따라 비용이 다 틀려요. 여러분들은 그냥 시공 현장에서는 좀 자유롭게 하지만 실제는 거기에 투입되는 돈의 비용이 다 틀립니다.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이 명사동사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해보시면 흙을 부착하는 부분이고요. 흙을 부착을 어떻게 하죠? 장비나 백호를 이용할 수도 있고 로더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장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조금 더 세분화되면 장비의 효율이라든지 어떤 장비의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고민해 볼 수 있고 이게 맞냐 틀리냐를 이제 수단 기능을 같이 해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백호가 크게 장비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작은 골목에 상하수도 놓는데 여기 조그만 걸로 해야 된다. 그럼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장비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흙을 부착하고 흙을 대회하고 흙을 다지는 이런 것들 왜 하죠? 관로 채집시설 설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백호가 흙을 파야지 거기다 관을 묻잖아요.
여러분들이 오수, 우수, 상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집에서 물을 먹을 수 있는 상수를 공급해주고 여러분들이 쓰는 그 샤워하는 물이나 설거지하는 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수초오류 작업에 연계됩니다. 이거 오수관이 다 묻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지금 분류시커, 합류시커, 분류시커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다 지금 대부분 분류시커 사업을 많이 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런 돈을 주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큰. 이 몇십 킬로, 몇백 킬로가 아니고요.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 큰 공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공간, 조그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능 분석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것들 말고도 상당히 많으신데, 이렇게 기능이 분석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되게 많은 거죠. 뭐 관로라든지 여러 가지 관이라든지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능 정의를 해서 이제 전체적인 것들을 배웠던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능을 정의하는 겁니다. 정리하는 겁니다. 패스 다이어그램. 아까 벡터가 그 펑션 어널리시스 시스템 테크닉이라는 이런 패스 다이어그램의 기능을 정리한 표예요. 이거는 제가 기술적인 패스 그걸 그린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토사를 대매하고 토사를 가지고 흙을 사토를 한다 이런 것들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수단이에요, 수단. 근데 아까 제가 저류주에 대한 완충저류 시설에 대한 부분은 이거를 많이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대전에 있는 갑천이라는 수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이 저류시설 외에는 초기호수나 사고수리수를 연계하기 위해서 이거를 연계를 해서 기존의 사고수나 초기호수처리에 지저분한 분들이 땅에서 많이 이제 빗주먹들이 개갖고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수처리적으로 저류수를 보내거나 아니면 완충저류들을 보내기 위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류하고 차지타는 시설들을 하고 그 빗저물을 제거하고 완충저류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 수하고 수압을 지지하고 지하수 수압을 이런 유연 연계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수질 개선하기 위해서 처리소를 하천으로 보내고 처리소를 하기 위해서 합장을 제거하고 합종을 제거하기 위해서 완충저류 시설 설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여기 왜 돈을 왜 투입하죠? 돈을 왜 이렇게 전기 투입하죠? 부서를 도착하기 위해서 이걸 왜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업공간을 왜 투입하죠? 완충저류 설치 공간이라든지 관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걸 왜 하죠? 이런 것들을 시설물을 설치하고 사진하기 위해서 이런 일련의 연계관계를 확인하는 게 기능 정리 분석을 하는 패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 중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이 관이 상당히 집안이 암질이고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에는 어떤 그걸 부착하는 게 상당히 힘들다.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번에 이제 전기라든지 이런 게 없는 완전 시골 지역에 전원을 공급하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아이템이 뭔지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이 위에서 이제 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의 연계성을 확인하는 게 기능을 정리하는 이제 두 번째 기능 구설의 두 번째 단계 기능을 정의하고 두 번째인 정리하는 거고 평가를 해서 기능 평가를 하는 거예요. 기능 평가 기법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평가 기법을 여러분이 FD 기법이 IWD 기법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경진대회입니다. 근데 실제 그거를 꼭 그런 기법을 안 써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성능 평가라든지 가장 중요한 거는 평가하는 사람들의